아무튼 경제 코너입니다. 김원장 경제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그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법정 관리 신청하기 얼마 전에 이 채권을 많이 팔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혹시 법정 관리 이미 알고서 채권 팔은 거냐? 뭐 금감원이 그 검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석 달짜리도 있고 만기가 6개월짜리도 있고 이자율이 높아요. 6, 7%씩 줘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은행에서 개인들도 많이 인수를 했고, 개인이 한 발행된 게 4,600억 원 정도인데 개인이 한 2천억 정도를 뭐 인수하면서 뭐 설마 홈플러스가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네, 예, 또 예. 기관 투자자 아닌 일반 법인들도 여윳돈 같은 거 많이 이거 사놓고 했는데, 법정 관리를 준비했다면 재무구조가 계속 안 좋았으니까 한두 달은 고민을 했을 텐데, 그죠? 지난달에만 1천억 원 넘게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혹시 이거 불안불안한 거 알면서 이 기업어음 CP를 판 거 아니냐. 예, 과거에 LIG건설 기업어음 몇 년 전에 그것도 기억나시죠? 그거 다 알면서 팔아갖고 형사처벌 받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뭐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용어가 등장하던데 그건 뭐예요? 네,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한데 그 홈플러스가 입점업체, 납품업체들 돈을 줘야 할 대금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결제를 해요. 그러면 카드사가 그걸 대신 내주고 한 달 뒤에 카드사에 그 돈을 갚아야겠죠. 그죠. 카드사는 나 한 달 뒤에 홈플러스한테 받을 돈이 뭐 1,000억이 있어. 이 돈을 한 달 동안 요 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또 빌리는 거죠. 이걸 이제 유동화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급전을 계속 굴려가는 채권의 한 형태인데, 예. 네, 네. 지금 이 유동화 증권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채권을 가져다가 발행한 카드사나 증권사 책임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금감원이 검사하겠다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이 채권 전부 다 책임지겠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밝혔어요. 우리가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법원에 그렇게 신고하겠습니다 했어요. 예. 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법정 관리 신청하기 전에 워크아웃을 좀 하다가 안 되면 법정 관리로 가잖아요. 근데 왜 네. 홈플러스는 워크아웃 없이 바로 법정 관리로 갔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여기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 관리라는 게 이제 하다 은행과 협상하다가 안 돼서 법원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상 빚잔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전에 보통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이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 은행들과 기업의 자구 노력, 우리는 이렇게 하고, 뭐 자구 노력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구하겠다는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BK 스스로 뭐 돈도 좀 채워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또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미 돈을 뽑았고 홈플러스를 통해서, 네. 차라리 청산하는 게 낫겠다, 기업문 닫는 게 낫겠다, 법원에서 판단해 주세요 라고 법정 관리로 바로 가버린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옵니다. 지금 1순위 채권자가 메리츠 금융그룹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홈플러스를 살릴까 파산시킬까 이거는 메리츠 증권의 손에 달린 거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결정은 법원이 하겠지만, 네. 작년에 이제 돈이 계속 힘드니까 리파이낸싱을 빚을 다시 메리츠 금융그룹하고 했어요. 그래서 1조 2천억 원 급전을 빌렸고, 그때 이자율이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메리츠가 이런 거 잘합니다. 2년 전에 롯데건설 유동성 위기 났을 때도 12%로 빌려줘서 큰 이익을 남겼는데, 네. 법원이 물어보겠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1순위 채권자의 메리츠는 청산시키고 빚잔치하고, 그러면 땅값만 지금 3조 원이라는데 아직도 한 60개 매장이 남아 있거든요, 땅이. 예. 이거 팔고 우리 선순위니까 1조 2천억 빌려간 거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홈플러스라는 회사는 없어지는 거니까 2만여 직원들, 납품업체들, 입점업체들, 국민연금도 6천억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부담이 있을 거고, 금융당국은 당연히 이거 싫어할 거고. 네. 아니면 방법은 채무를 좀 유예해 주거나 미뤄주거나 이자율을 깎아주거나 이렇게 해서 홈플러스를 살리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러면 MBK 이제 홈플러스 주인인 MBK는
어쩌면 이걸 노리고 승부수를 던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홈플러스를 10년 전에 인수한 MBK, 이게 네.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김병주 회장, 마이클 병주 킴입니다. 그래서 MBK입니다. 한 40조 원 정도 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져서 이재용 회장보다 개인 자산은 더 많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럼 MBK 개인 자산에서 몇 조 원씩 내서 홈플러스를 사는 게 아니고 그 개인 자산은 그분 개인 돈이고 네. MBK라는 사모펀드를 울리는 운용상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홈플러스는 MBK에서 굴리는 사모 블라인드 펀드, 블라인드라는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주로 연기금인데 연기금들이 거기다 돈을 몇 천억, 몇 조씩 맡겨놓고 MBK가 알아서 그 돈을 굴려주면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익금을 받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뭘 해도 좋아, 너가. 이게 블라인드 펀드입니다. 그 사모 블라인드 펀드 안에서 한 3조 원 정도를 내고 10년 전에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예. 그 블라인드는 그 안에 네파라는 또 있고 그 등산복도 있고 신한라이프, 두산공작기계 다 팔아서 이미 그 사모 블라인드 펀드 그 보따리에서는 이미 2조 원 이상을 남겼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나눠 가져갔겠죠. 네. 또 MBK는 거기서 수수료를 가져가고요. 그런데 벌써 MBK가 여기서 성과보수로 1조 원 이상을 홈플러스로 이 사모 블라인드 펀드 안에서만 1조 원 이상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미 매장도 20곳 이상 좋은 곳을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네. 여기서도 3조 원 가까이 회수했어요. 그 이미 투자한 거 이상 챙겼네요. 대충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계속 이자는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더 팔릴 만한 땅은 이미 많이 팔아버렸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이자 내기도 어렵고,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법정관리로 신청해버린 것 같습니다. 투자한 돈 이미 회수했으니 그냥 문 닫아도 나는 손해 없다. 한마디로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MBK가 회수한 돈은 1조 정도지만, 홈플러스가 대출을 받아갖고 투자한 돈이 3조 원이니까 그게 또 거기서 얼마를 또 회수할지는 또 따져봐야 합니다. 네. 근데 진짜 만약 문을 닫으면 아까 왜 국민연금도 한 6천억 투자했다고 언급하셨는데 국민연금 손실도 확정이 되나요? 확정된다고 국회에 와서 그게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6천억 투자해서 3천억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배당 수익 등으로. 그러면 3천억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원리금 상환이 잘 안 돼갖고 그게 또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9천억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받을 돈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청산하게 되면 이 돈은 떼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MBK라는 거대한 사모펀드의 아까 펀드 보따리에 돈을 넣고 그 돈을 굴려서 이익금을 같이 나누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 닫으면 떼이는 거죠. 자,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핵심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 살 때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다 합법적인 펀드고 싸게 사서 경영구조 개선해서 한 5년, 10년 지나서 비싸게 좀 잘 포장해서 비싸게 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인데 땅값만 홈플러스는 사실 모바일로 다 쿠팡 이런 걸로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쇼핑 시대가. 네. 우리가 다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사는데 땅값이 있으니까 7조 2천억이나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사면서 어떻게 사냐면 뭘 살 때 예를 들어 홈플러스를 살 때 내 자본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홈플러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LBO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대출 받은 돈을 또 홈플러스의 알짜 자산을 계속 팔면서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5년, 10년 지나서 그 회사를 더 잘 구조 개선을 하고 포장을 해서 팔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걸 계획하고 이런 식으로 엑시트 하려고 이런 식으로 팔고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알짜배기를 다 판 다음에 투자금 이상을 회수한 다음에 이제 법원에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게 아닌가. 네.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오너가 책임 경영하는 다른 기업 구조하고는 달라서 사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사적으로 투자한 돈 쩐주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익 내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수익을
냈으니까 우리 그냥 법정 관리해 주세요 한다면 뭐 시장에서 할 말은 없는 겁니다. 네. 이거 좀 제도적으로 손볼 대목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국민연금만 해도 이렇게 M&A 해가지고 차익을 남기는 투자는 우리 이제 그만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 네, 상호펀드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금감원 이런 데서도 검사하고 지금 MBK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모입니다. 프라이빗한 네. 무슨 이 기업 공개된 상장 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검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김원장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최창렬 교수 뜬 인물. 뜬 인물 이번 주는 아주 언론의 주목도가 높았던 의원인데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네. 계란을 20일 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하다가 윤석열 탄핵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 던진 이 계란이 맞았어요. 맞아요. 아주 그냥 그 사진에 다 나왔습니다만 아주 정말 우리 한국 정치의 현 주소를 그 현재의 탄핵을 둘러싼 극단적인 대립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고 예. 또 백혜련 의원 본인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죠. 폭력을 당한 거 이게 일종의 테러거든요. 이것도 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혜련 의원이 어쨌든 주목도가 대단히 높았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또 이제 신고도 하고 고발했죠. 이건 엄정 수사해야죠. 해야죠. 어떻게든 이제 밝혀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자꾸만 묻혀지고 네. 자꾸 당연시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백혜련 의원을 이번 주에 뜬 인물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게 테러라고 표현하셨는데 계란이라 망정이지 이게 돌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거였을 말이죠. 거세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네. 이거 엄정 수사를 꼭 해야 당연히 되는 해야죠. 거죠. 뭐 계란이니까 가볍다라고 볼 일이 전혀 안 아닌 됩니다. 거죠. 예.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일단 28년 동안 예, 못했던 일을 여야 합의로 해냈다. 국민연금. 해냈던 여야 지도부에게 일단 예, 저는 뜬 인물로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뭐 네. 물론 뭐 3030 의원들이 반발하고 너무 청년 착취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이 험악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일단 해냈다는 자체, 예. 그 자체에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금주의 진 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아까 그 백혜련 의원과 관련되는 건데 저는 석동현 변호사 이 사안을 어떻게 했냐면 자작극이다.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99%라고 했나 95%라고 했나요? 90% 이상 이거는 유도한 것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어차피 탄핵을 반대하는 그 시위 군중들이 있는 거기에 왜 와서 하필 하느냐. 그러니 맞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사실상의 자작극이고 그런 어떤 폭력을 유도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석동현 변호사인데 예. 이분이 이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니까 그리고 뭐 청년을 뭐 조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발언을 많이 한 분인데 꼭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간에 이 그 계란을 던진 얘기는 그 자체가 폭력이고 테러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 예. 아무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걸 자작극이라고 얘기할 근거는 뭐며 어떤 이유로 이걸 유도한 것이라고 보느냐. 전 이런 분이 그래도 변호사라고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참 납득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 개탄스럽다는 의미에서 제가 진인물을 꼽았습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진 인물. 지금 내일부터 민주당이 당사를 광화문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천막 당사. 로 해서 윤석열 탄핵까지는 강경하게 지금 장외 투쟁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더 많은 직언을 쓴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측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한번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이후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또 이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이재명 옆에서 그나마 제동을 걸거나 어떤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네, 그런 점에서 좀 역할 제대로 필요할 때 직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뭐 진 인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박찬대 네. 인물을 한번 찍어 왔습니다. 그 뭐 그렇게 언급하신 배경은 최진 원장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광화문 천막 당사로 옮기는 이런 행동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여야 불문하고 일단 5개 투쟁, 장외 투쟁은 바람직하고 아니고 당사까지 올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아시다시피 강경 투쟁 일본으로 왔는데 예, 그런 점에서 원내대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강경 투쟁해온 이 핵심의 선봉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좀 짚어봤습니다. 자, 금주 정치권의 이제 가장 큰 뉴스는 뭐 기다리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날짜도 잡지 않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하겠다라고 월요일 날 내일로 이제 그 선고 일자를 잡은 뉴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우리 두 분께서는 헌재는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시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글쎄요, 그거 지금 두 분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죠. 몇 주째 지금 이제 그 선거 예. 예정일 때문에 예측을 하고 자꾸 2주 다 틀렸습니다만 늦어진 이유가 저는 방향은 정해졌다고 봅니다. 큰 방향은 이제 정해졌다고 보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제기했던 헌재 절차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12월 7일 날 이제 탄핵소추 불성립으로 인해서 표결이 안 됐고 14일 날 이제 지난해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는데 그게 같은 회기에 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피의자 증거조서 이거를 잘못 채택했다 헌재가 증거로 말이죠. 그 부분인데 이게 다 사실은 그 국회에서 12월 7일 날은 그건 정기국회 때 했던 것이고 14일은 임시국회 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검찰 조서 증거 채택도 평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한 거예요. 증거 채택한다. 문제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부단하게 지금 여러 가지 뭐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절차의 문제가 형사재판에서 절차 문제도 그렇고 이 헌재에서 절차 문제도 그렇고 이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 나중에 이제 결정문이 나올 때 주문이 나오고 결정문이 나올 때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글자 하나하나도 전부 저는 축조심이라는 게 아닌가. 양도 많고 게다가 이제 그 여러 탄핵 사건도 중첩돼 있었고 말이죠.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견이 있는 거다. 재판관사에 상당한 이 경론이 벌어지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게 많은지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최 교수가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책 안 잡히기 위해서 꼼꼼히 좀 따지고 있다. 따져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최준 원장의 해석은? 저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큰 흐름은 정해졌다고 보고 소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됐다라고 가정을 할 때 내부에서 틀림없이 분명히 어떤 그 소수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자, 탄핵은 인용하나 찬성하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소수 의견이 나갈 경우 이 부분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보수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확대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의 어떤 빌미로 작용할 수 있고 만약에 또 한 뭐 6대2 정도로 예를 들면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그렇다면 두 명이 만약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내용문의 국민에게 절차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상당히 적시를 할 경우 이럴 경우 역시 이 어떤 보수라든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빌미 삼아서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가느냐. 저는 사실 큰 흐름은 저는 뭐 탄핵 인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소수 의견이라는 것하고 말이죠. 이 보충 의견하고 다르거든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소수 의견은 없었어요. 없죠.
그때는 보충 의견이었어요. 네. 정확하게. 예. 그때 이제 그 김희수 재판관하고 이진성 재판관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안창호 재판관이 그때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자꾸 일각에서 자꾸 소수 의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고 전 소수 의견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소수 의견은 지금 우리 최진 원장 말씀처럼 상당한 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 보충 의견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했다라든지 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소수 의견으로 나오면서 6대1로 갔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원래 그래도 사실 뭐 원래 6명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안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까지 나오게 되면 상당한 그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그 제가 표현상이 약간 제가 말씀드린 이제 소수 의견은 보충 의견 그래서 포함한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건데 저는 보충 의견이라 할지라도 저는 엄청나게 그게 파문을 몰고 올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빌미가 없어서 지금 공격거리를 찾고 있는 방법에 그러니까 아무튼 뭐 빌미나 책 잡히지 않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 예, 저는 그래도 이번 요 한 주 사이에는 나겠죠. 그것도 이제 장담 못 하나요? 아니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4월 2일 날이 이제 4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3월 28일까지가 안 되면 말이에요. 예. 그럼 4월 2일이 재보선거예요. 네. 재보선거 헌재 재판하고요. 뭐 직접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재보선거를 하고 또 4월 18일이 2명 재판관이 퇴임이거든요. 퇴임하죠. 예. 그렇다면 이 시간이 너무 쫓깁니다. 너무 이 막바지로 몰리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겠죠 헌재가. 네.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만약에 재판관에 만에 하나 이견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그때 지금 정리하면 그때 가도 정리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에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다음 주가 참 괜찮아요. 뭐 사법부 슈퍼 위크라고 하는데 24일 날은 한덕수 선고, 26일 날은 이재명 선고, 그러면 28일 날은 또 딱 금요일이거든요. 그 이번 주. 그러면 뭐 윤석열 선고에서 딱 적절하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보수층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먼저 해라. 네. 예. 그리고 또 저기 이재명 대표의 그 항소심보다 늦게 해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게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헌재로서는 좀 마음이 그렇죠. 좀 편할 수 있다. 예. 그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해라라는 건 뭐 보수층의 주장이기도 했지만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도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예. 인용이 시켜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최상목에서 한덕수로 바꾸는 행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기각시키게 된다면 그럼 헌재가 현직 대통령은 파면시켜놓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재가 임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해서 권한대행 체제를 정비시켜놓고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순리상 맞을 그렇죠. 것이다. 그런 게 많이 있었죠. 라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걸로 좀 반영시킨 게 아닌가 네. 싶고 또 여론에 있는 이재명 재판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대통령 탄핵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라는 말도 좀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저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혼란도 좀 줄이고 또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 선고에서 나름대로 글쎄 그 계엄에 대한 위법 위헌성을 적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의 정리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법률적으로. 그래서 네. 양쪽에 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런 일정을 알겠고요. 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어떤 얘기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26일 날 내려지고 만약 거기서 뭐 당선 무효형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면 대선을 60일 이내에 치르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이 과연 그 대선 기간 안에 내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지금 633이라고 얘기해 왔던 거였잖아요. 6개월, 3개월. 3개월인데 공직선거법의 경우에 그러면 지금 3월 26일로 하면 3개월이면 6월 달이잖아요. 예. 6월 26일인데 그 이전에 이내 하는 거니까 꼭 그 날짜를 지킬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없죠. 예. 이내 하는 거라도 3개월 우리가 상정한다면 6월 26일인데 대통령 그 탄핵 선고가 만약 인용이 되고 파면되는 게 3월 28일이다. 그럼 두 달이면 5월 28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무리 봐도 대선 전에는 인용을 전제로 할 때 대선 전에 이 대법원 판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네,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마치 그렇게 이루어질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파워가 여전히 예. 강력하고 사법부도 윤심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라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그건 어렵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사법부의 어떤 그죠? 진행 속도를 보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 치르기 전에 대법원이 서둘러서 빨리 선고해야 한다. 그렇죠. 라고 목소리를 내는 건데 아마 대법원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뭐 조만간에 바로 양당 후보 경선해서 후보 뽑고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력 대권이 예상되는 후보자의 신분을 출마도 못하게 대법원이 판결을 한다? 어려울 거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전에는 훨씬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못했는데 하물며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여야 통틀어 지지율도 높고 네. 유력한 상황인데 지금 사법부가 그걸 감수하고 그리 중형을 선고한다. 그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대선 날짜가 공고되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뽑히게 되면 대선 예. 후보로 말이죠. 법원이 거기에 관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피하는데 문제는 이제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 파면됐는데 이재명 대표 결국 알고 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것도 논리는 돼요. 일리가 있거든요. 형식 논리상으로. 도대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최종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근거는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아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단순히 법리적으로 볼 때는 대법원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데 워낙 이 상황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심대하게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빨리 내려라는 이 보수층의 주장이 상당히 거칠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론에 어떤 영향을 그렇죠. 미치느냐. 바로 그거죠. 어떻게 향배가 되느냐. 물론 이것도 전제는 이제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그 당선무효형 그렇죠. 이상이라는 전제이긴 한데 뭐 그게 아니라 뭐 무죄이거나 벌금 90만 원 이하로 나오면 또 완전히 얘기는 완전 달라지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이재명 대표는 날개 다는 거죠. 완전히 날개 다는 거고. 일단 뭐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당선 상실 이후에 그러면 아마 무조건 뭐 대선에 출마하는 기정사실만 사면 초과로 공격은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받죠. 진짜 그런 받죠. 거. 지금 뭐 당장 내부에서 비명계들이 때린 데다가 총 공격을 가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나 중도층 입장에서도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형사재판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대통령 임기 중에 또 제대로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얘기가 나오면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는 대선 치르기 전에 일찌감치 탄핵 공세를 국민이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 거기 동의하는데요. 이게 워낙 초단기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선 기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명계가 그런 비판을 분명히 할 거예요. 네. 유죄가 나온 말이죠. 네. 중형을 받았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근데 초단기 경선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내부 총질로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비명계 목소리가. 이게 강력하게 어떤 세력을 형성하지 않고 그렇다면 의외로 중형이 나와도 그 목소리가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한계가 있죠. 있을 수가 게다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도 한번 고등법원에서 유죄 났다가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돼서 파기환송돼서 무죄 나왔잖아요.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또 그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단지 이제 이런 건 있죠. 국민의힘이 단일적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처럼 완전히 찬탄 반탄으로 갈라지지 않고 대통령 인용된 다음에 완전히 똘똘 뭉치면서 판세가 의외로 국민의힘한테도 잘 돌아간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그런 얘기가 이제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거냐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가 충족돼서 국민의힘이 점점 유리하게 가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 4% 정도가 아니라 10% 이상 떨어진다면 후보 교체 얘기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지금 요 얘기는 너무나 가정이 가정이라서. 많으라서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1시 30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정현정 씨. 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사고로 탈선했습니다. 이 여파로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입구역 구간 외선 순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 구간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요. 내선 순환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 일부 시간대에서는 2호선 까치산역에서 신도림역 구간도 추가 중지됐었는데요. 현재 이 구간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호선 이용하시
계신다면 미리 운행력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진안 지점 1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으로 탄천 1교에서 청담 남단 사이 3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청주 휴게소에서 정체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에서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직분기점에서 시작된 정체가 금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림청이 지금 진화에 나섰다는 소식이네요. 따뜻한 봄 날씨에 나들이길 나서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작은 불씨도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일요일 2부 직진본동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씨감자가 최상목 대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씨감자가 이게 썩어 있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씨감자를 썩은 가마에서 감자 가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오늘 한 얘기입니다. 네, 네. 방금 전에 한 얘기인데 그만큼 최상목 대행을 이제 썩은 감자로 비유를 한 거거든요. 이만큼 이제 이 야당에서는 이 최상목 대행이 거의 뭐 공공의 적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탄핵도 발의하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또 최상목 대행에서 거친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몸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당이 아주 그 기류가 굉장히 조급하게 급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핫한 말이다. 오늘 발언이. 예. 최진 원장, 금주의 핫한 한마디. 홍준표 대구시장이 3월 18일 날 지금 한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계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서울시장이 수도방위 사령관 밑으로 가고 대구시장이 54단장 밑으로 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계엄은 시대착오적인 거다. 이게 해서를 안 될 짓을 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짚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쌍방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자면 이 보수 진영이 앞으로 목소리를 내려면 계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계엄도 문제가 없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스텝이 꼬이는 거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기 주자든 국민의힘 당원인들 간에 이 계엄의 부분은 명확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 국민의힘이 활로가 보인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시장이 좀 드물게 좀 며칠 전에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은 것 같다.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계엄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무슨 논리적 근거로 탄핵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게 저는 이게 연결이 안 돼. 아무리 내가 제가 이해하려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최진 원장한테 무슨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보수층의 딜레마를 얘기하긴 하는 건데 솔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국민들 앞에 이제는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되면 말이죠.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계엄이 잘못된 건데 그걸 어떻게 탄핵을 안 합니까? 그 심리는 계엄은 잘못됐다가 계엄을 옹호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고 그럼에도 권력은 잃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엄이 분명히 불법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헌법을 위반했다고 다 파면되는 건 아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근데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군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해놓고 탄핵이
그 기각돼야 된다 이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완전히 모순이죠. 모순이죠, 뭐 완전.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다음 대선 주자를 결정하는 논쟁거리 그거죠. 대상이 거기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방금 언급하신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이게 지금 게다가 바로 내일이면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 네. 대체적인 전망은 기각돼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돌아오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는 바뀌는 거고 그렇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그냥 부총리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탄핵을 추진한다?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뭐하러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탄핵의 빌미는 권한대행으로서 헌재가 임명하라고 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다라는 게 아주 큰 이유인데 그렇죠. 가장 큰 이유죠. 근데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는 물러났는데도 네. 그걸 이유로 권한대행 시절에 안 한 행동을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앞뒤가 안 맞는 거 볼 때 아닌가요?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발의는 했는데 이게 아직 본회의에 정식 본회의 발의가 된 건 아니에요. 보고가 안 됐어요. 예, 예. 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24시간, 그러니까요. 72시간 이내에 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 이거 보고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만 이렇게 하고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 있었는데 애당초 있다가 이제 점점 이 탄핵 재판이 늦어지고 이러면서 선고가 늦어지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조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아니 실익도 없고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이미 돌아왔고 예. 대행이 아닌데 지금 그 탄핵하는 게 말이 논리가 안 맞을 수 있죠. 예, 저는 그래서 예. 이거 발의만 하고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말로 계속 이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그런 게 아닌가. 예, 저희 저도 이제 추론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뭐 기대는 하고 있지만 요즘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냉철하게을 되찾아서 전략적으로 선동하기 위한 뭔가 묘한 이 꼼수를 쓰는 것 같고 오히려 여유 만만해야 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조급하고 네, 조급하고 조급함이 보여요. 이거 거꾸로 됐다 이거 좀 그래서 상당히 그 조급하면 냉철한 판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바로 저기가 고지 눈앞이다 말이야 속전속결 조금만 좀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착시 현상 불안 저조 이런 게 뭐 뒤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들어서 게다가 이제 본인의 참 안타깝다. 이 대표의 그 이제 2심 선고가 26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 아닙니까? 대통령의 인용 여부, 본인의 중용 여부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초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탄핵 정 계속 주장한 게 민생 주장이지 않습니까? 민생 경제 예.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아니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경제 사령탑인데 이거는 저는 뭐 거의 그 90% 이상 밀어붙일 경우 실질적으로 할 경우는 명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필히 역효과는 뭐 불보듯 뻔하다.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거 좀 되게 물리는 게 나을 아예 거기서 발의만 했으니까 더 이상 추진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하게 놔둬야지. 예. 그걸 계속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민주당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런데 이게 이제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데 저는 그 의원총회에서 이런 센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재명 대표 측의 이재명 대표 쪽에 아마 그런 강성 의원들일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때 강경한 기류에 이제 대다수 의원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 발언들을 워낙 이제 강경 기류에 밀려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안타깝고 민주당이 과거에 무슨 천신적인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소신파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어요. 네, 네. 한 명 최근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인데 뭐 그 박 대표도 오히려 뭐 강경 대열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제동공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상당히 오판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예. 본인이 그렇죠, 또 아무래도 당사자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좀 뭐 조급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옆에서 이게 조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장치가 없다. 예. 이건 상당히 이 좀 문제. 아까 두 분께서 뭐 대단히 민주당이 좀 초조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초조해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야죠. 네, 기다리고 법원의 판단, 헌재의 판단에 그 판단이 내려진 후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해야죠. 네,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조기 대선 전에 많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 3심이 뭐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 딱 하나의 상황 제외하고는 모든 상황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그러니까 아무리 여유만만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최상목 대행 밀어붙인다. 이게 좀 아직까지는 외신에 안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또 쫙 깔릴까 이거 상당히 좀 겁납니다. 사실은. 아니 이건 외신이 네. 탄핵이 실제 이루어지면 대대적으로 쓰지만 글쎄요. 뭐 예. 그냥 탄핵 그렇죠. 발의할 발의한 예정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별로 주목 안 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아슬아슬하게 지금 예. 최상목 문제는 대행도 없는데. 이게 이미 이제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미 국회 헌재재판관 구성을 침해했다고 내려졌으면 임명하는 게 맞는데 임명을 하는 게 맞죠,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뭐 최상목 대행은 당연히 탄핵 대상이라고 보긴 봅니다. 근데 이미 8건이 기각이 됐잖아요. 네.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예. 이걸 현실을 무시하고 또 기각될 걸 예상하고 또 탄핵을 한다. 이게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정당인데 만약에 인용되면 말이죠. 예. 이거 그 초조함이 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중요한 의사결정에. 그럼 이 부분을 옆에 누군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전략상 전 미스가 아니냐. 좀 그렇게 보고. 그리고 중도층이 볼 때도 한덕수는 이제 총리였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 어떤 탄핵 계엄 과정에서 뭔가 좀 모종의 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의혹을 하지만 그 부총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하기에는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그렇죠. 게다가 뭐 비중을 두지는 그 않습니다. 계엄 직후부터 최상목 대행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는 건 이미 보도가 많이 그렇죠. 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계엄에 대해서는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는 얘기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까지를 고려하면 물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탄핵 추진을 민주당도 계속 그래서 주저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막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강경으로 가면서 이런 행동을 한다. 네. 게다가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기일까지 정했는데도 그래도 한다라고 한다. 이런 건 조금 꼬여 있어요. 제가 봐도 민주당이 네. 좀 초조한 겁니다. 느낌이. 자, 또 하나의 뉴스가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참 경찰이 3번이나 구속시키자라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가 서울 고검에서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그 영장 청구하는 게 옳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나서야 그렇죠. 검찰이 청구를 했긴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고 기각된 후에 알고 보니 그 영장실질심사에 검사가 한 명도 안 갔다더라. 네. 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검찰은 이제 그 자신들은 충분히 이제 자료를 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걸 유죄하는 영장을 받아내려면 적어도 검찰이 거기 출석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일반적이고 그럼 검사가 거기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 위법한 건 물론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만 상당히 소극적이 아니냐. 이런 이제 검찰이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장을 계속 경찰의 신청을 계속 반려해 왔기 때문에 3번이나 반려하다가 마지못해 해놓고도 했는데 또 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보완을 덜하고 이제 가지도 않았다는 건 이건 사실상 검찰이 그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 윤 대통령 공범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검찰로서는 별로 할 말은 없게 생긴 것 같아요. 거기 출석 안 한 거에 대해서 말이죠. 저도 계엄정으로 쭉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제일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예. 이겁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죠. 차장과 또 본부장 이광우 같은 경우는 핵심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점이 네. 대단히 미스터리. 왜냐하면 지금 계엄이 어떻게 보면 그 본부가 사실은 용산 관저 아니었습니까? 네. 계엄 전에 이제 수시로 중요 인물들을 몰래 와서 거기서 만나고 모이고 그리고 또 실생한 직후에도 다 모이고 논의했던 거 용산이고 사저 관저고 사무실인데 여기 모든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경호처인데 그중에 돌격대 핵심적인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계속 이렇게 거듭해서 와 이게 경장이 기각되는 거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뭐 김건희 여사 뭐 권총 문제 말이지 않습니까? 총 발언. 총 발언. 와 이건 참 뭐 이재명도 쏘고 나도 죽고 뭐 이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나온. 근데 그게 뭐 사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합니다만 뭐 그 파일까지 있다는 얘기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얘기는 이거죠.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는데 대통령 대해서 말이죠. 네. 근데 그것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법원의 판단이 잘 됐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다툼의 여지라는 거는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그 문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법원은. 그래서 이번에 기각한 게 이 두 이제 그 경호처 차장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거 어제도 보니까 그 보수 측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다. 왜요? 같은 여지가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그 체포영장도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건데 예. 그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상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주장하면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길래 뭐 거기서 이제 말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집행을 한 거고 단지 체포영장도 그래요. 이게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했으면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됐을 거라고요. 그렇죠. 청구도 안 했을 거고. 물론이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해서 이 48시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게 이제 기각이 되니까 이게 기각이 안 되면은 서버를 압수할 수 있는 또 이 근거가 생기거든요. 근데 서버에 이제 그 비화폰에 대한 서버가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압수를 못하면 사령관들과 통한 걸 알아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경찰은 이 구속에 집착했던 거였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이 수사는 난항이 붙이게 됐죠. 이제는. 그 피의자 방어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구속되거나 하게 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겁니다. 경호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 보면 대부분의 경호처의 간부들이나 밑에 중하부 직원들이 다 상당히 이 체포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강력한 방어력 막아서는 안 된다는 안 쪽이었죠. 된다는 쪽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김성훈 차장 쪽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좀 방어권이라는 명분 하에 예, 지금 그 구속영장 불가 좀 보장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예, 좀 이 부분이 검찰 쪽에서 당초에도 좀 조사 과정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스테리입니다. 검찰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 또한 문제제기 왜 그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긴 어렵죠. 자유롭게 어렵죠. 검찰이 추석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 나가지 않은 건 그런 의심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상황. 근데 일단 뭐 법원이 기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현재 판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뭐 얼마든지 우리가 차후로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뭐 다 아시다시피 헌재가에서 탄핵 인용될 경우는 뭐 나머지 모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습니까 권한 남용이라든지 정치 관여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의 문제 이런 분들이 바로 다 이제 재판이라든지 고소 고발이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제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은 일단 2순위다 이 탄핵 선고 결정이 이번 주에 이제 내려지는 것이 인용이 만약 되면은 이제 일반인이 되는 거니까 민간이 되는 자연인 그렇습니다. 자연인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네. 그럼요. 대통령 신분이 없어지면 꼭 내란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죄로라도 또 다시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또 되는 거니까요. 당연하죠. 저는 하나 지난번에 우리 회의에서도 뭐 그 승복 메시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유 제발 좀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세게 좀 승복 메시지 내라라고 했는데 양쪽 다 그런 메시지는 없고 험악한 말만 자꾸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말입니다. 특히 그 지금 군중들을 이렇게 본노로 갈아칠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렇죠. 특히 보수에서. 근데 지금 아무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이 무슨 불난 거 산불 난 거 뭐 빨리 가서 좀 끄도록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좀 한가로운 메시지를 내는데 진짜 정작 중요한 내야 될 메시지는 내고 있지 않다. 나중에 어떻게 이 모든 부담을 정책 부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감내할지 걱정됩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는. 아니 그때의 분위기는 압도적이었음에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 내지 각하라고 하는 걸로 거의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저도 대통령실 그 기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려 했는데 대통령실 직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된 이후에 거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겉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대화를 뭐 나온 기자들 말에 의하면 아니 확신을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대통령이 눈과 귀를 확실하게 가리는 법 이거 제가 옛날 글도 썼는데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뭡니까? 예. 대통령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언론이 뭐라고 해도 절대 믿지 말고 제 말만 믿으십시오. 반드시 탄핵은 기각됩니다. 라고 믿는 사람 얘기하면 다른 말을 안 믿습니다. 사실은. 누가 그럴 정권 때마다 누구 있었는데 저는 이번 정권은 사실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 한 두세 명 아닙니까? 누구요? 첫 번째로는 뭐 김건희 여사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지도 이름 들으면 제가 거론하기 그분들 의견을 종합해 보니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뭐 도사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은 분명히 이번에 기각된다. 그리고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일 지나면 이후부터 탄탄대로라 이 얘기는 다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확신을 심어주면 뭐 그럼 뭐 만약 그 기각이나 각하로 확신한다면 헌재 판결 어떤 결과가 나든 국민 여러분 다 수용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굳이 낼 필요를 안 느낄 수도 안 낼 수 있죠. 또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그죠? 그래서 오히려 왜 이렇게 아무 메시지도 안 내고 조용하냐.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석방된다면 이런 예상도 많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게 뭔가 기각과 각하를 확신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다. 이런 분석들도 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근데 아무튼간에 오히려 이제 그렇게 내면은 기각 각하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됐는데 재판관들 자극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도 해석도 가능하죠. 예,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불길한 예감을 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메시지를 안 낸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네,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보기 일반적이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 말이 그게 맞죠. 맞는 거죠.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게다가 자신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헌재 재판관들을 더 자극할 수 있으니 물론 그러니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거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고 우리 기각과 각하를 확신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거다. 더 이상 나설 필요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왜 자꾸 나와서 그르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다 말은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민감한 말씀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되든 기각되든 본인이 앞으로 미래의 신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그렇다면 당이 확실하게 본인 체제로 유지해야 되고 다음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도 본인의 영향력이 발휘돼서 자기 사람으로 싹 국민힘이나 이게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의 정치적 영향을 계속 극대화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둥은 강성 지지층이기 때문에 본인이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정치 전략적으로 절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계속 불을 지펴야 친윤이 모이고 친강성 지지층들이 강화는 모여서 요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자기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후보 만들고 또 공천도 영향력 발휘하고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서 만약 어느 자신이 파면된 이후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변을 지켜줄 우군의 세력을 탄탄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저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뭐 어떤 계산을 하시든 제발 이 거리의 국민들 너무 흥분되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좀 자제시킬 수 있는 뭐 심지어 목숨을 잃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등등 모든 정치인의 정말 사명이고 의무다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이재명 드리겠습니다. 대표도 승복 메시지 확실하게 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도.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들으시고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